17세기에 들자 유럽 전역에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영국의 어느 커피하우스의 모습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단돈 1페니만 내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지식과 특히 과학과 수학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교류장은 다른 쪽으로 발달하게 됐죠. 최초의 학술단체인 영국 런던 왕립학회도 바로 이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경매장도 바로 이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을 하고 로이드 같은 보험회사도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커피하우스에서 출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아이돌 아이작 뉴턴이 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미 20대 때 중력법칙의 많은 것을 이미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배 과학자들과 다툼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케임브리지에 집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연금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20년 뒤 우연하게 에드먼드 헨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헨리의 성을 발견한 헨리가 똑같은 그 선배 과학자들과 중력에 관해서 논쟁을 하다가 크게 상처를 입고 케임브리지에 집가해 있는 아이작 뉴턴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20년 전에 나는 이 중력법칙의 대부분을 찾아냈다. 헨리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노트에 이미 다 서술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내용을 왜 책으로 내지 않느냐? 내가 이미 선배들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책을 내놓더라도 학계에서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다. 두려워했던 것이죠. 에드먼드 헨리가 났습니다. 내가 자비로라도 이 책을 반드시 출발하겠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책이 만율력 법칙이 서술된 프린키피아입니다. 1687년의 일이죠. 이때 뉴턴의 나이 45살, 영국의 평균 수명은 30살이 안 될 때 일입니다. 그때 첫 번째 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율력 법칙은 급속히 퍼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과학의 스타가 된 것이죠. 자, 아이작 뉴턴의 만율력 법칙, 놀라운 발견이죠. 이 놀라운 발견은 프랑스에서 계몽주의로 탄생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 시작은 볼테르였습니다. 볼테르는 우연한 기회에 1727년 뉴턴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볼테르는 꽤 재능 있는 인사였지만 평민이었죠. 어느 날 귀족에게 대들다가 흠신 두들겨 맞고 오히려 영국으로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뉴턴의 장례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왕이 묻히던 곳이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평민인 자기가 볼 때도 뉴턴도 평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개 수학 교수가 왕이 묻히던 곳에 묻힐까? 그것도 귀족들이 운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이렇게 영국은 일개 수학 교수를 무상시하는가?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 달랑베르, 콩도르시, 디드로와 같은 좌파 사상가들에게 뉴턴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이 모임 역시 카페 프로코프, 프랑스에 아직도 남아있는, 파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그냥 물리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칸트와 헤겔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칸트, 독일 관념론 철학의 시초자죠. 이분이 유명하게 된 논문은 일반 자연사와 천체 이론이라는 논문입니다. 바로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태양계 탄생을 다뤘죠. 거기다가 나중에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이론을 뒷받침해서 칸트 라플라스 성운설이 탄생합니다. 지금도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태양계 탄생 원리가 이미 칸트라는 철학자가 만든 것이죠. 뉴턴 철학으로. 칸트의 철학을 이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겔이죠. 헤겔의 박사학위 논문 역시 뉴턴 역학을 다룬 행성들의 궤도에 관해. 결코 이 시대에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단순한 물리학이 아니었습니다. 볼테르가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에 도입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 여성이었습니다. 샤틀레 부인. 수학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였죠. 샤틀레 부인 초상화 역시 자와 컴파스만으로 수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테르와 공저로 쓴 책이 뉴턴 철학의 기본 요소들이라는 책입니다. 잘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뉴턴, 저기서 나온 빛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뮤즈로 분장한 샤틀레 부인의 거울을 통해 아래에 있는 볼테르에게 반사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용어가 enlightenment, 빛을 비추다. 이것을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뉴턴의 빛은 이렇게 프랑스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샤틀레 부인과 같은 여성들은 어디서 지식을 얻었을까요? 커피하우스? 아닙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커피하우스에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음악이 하나 있죠. 바흐의 커피 칸타타.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어하는 딸과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티격태격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흐의 커피 칸타타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디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살롱입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울의 방입니다. 이 거울의 방은 루이 14세의 자존심의 표현이죠.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프랑스는 거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산화를 하기가 힘들었죠. 그때 나서서 거울을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생고백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미 17세기 일인데요. 그 생고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려 18만 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고 1년 매출액이 70조가 넘는 반도체 소재 첨단 기업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유지한 것이죠. 이 생고백이라는 회사의 가족 중에 하나가 조프랭 부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콩도르쉐, 당랑베르, 디드로를 후원해서 계몽주의 철학가 모임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은 이러한 살롱을 통해서 계몽주의 지식인들의 지식을 급격히 흡수할 수 있었고
또는 그들을 후원해서 계몽주의가 프랑스의 사상적 기반 또는 학문적 기반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